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보수 진영은 사상 초유의 위기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보수의 구원 투수를 자처하며 대선 출마 의사를 밝힌 홍준표 경남지사 뉴스1번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지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오늘 오전에 자유한국당 예비 후보로 등록을 하신 거로 좀 얘기를 들었는데 오후에 하신 거로 알았는데 사실 이번 주말에 이제 본격적인 출마 선언을 하실 터인데 지금 출마하시게 된 배경, 좀 비전 어떤 것들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대한민국의 청년과 서민들이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닙니다. 꿈과 희망이 없기 때문에 불행한 겁니다. 그래서 우선 청년과 서민들이 꿈과 희망을 갖도록 하는 그런 세상 한번 만들어 보기 위해서 내가 한번 집권했으면 합니다. 예, 우리 지사님의 예전 살아오신 삶이 좀 녹아있는 말씀 같기도 한데요. 예. 사실 이제 오는 18일 날이죠. 18일 날 대구 이제 서문시장에서 출마 선언을 하신다 이렇게 좀 돼 있는데 일각에서는 경남지사신데 왜 대구를 선택하셔서 출마 선언을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경상남도 창녕에서 태어나서 7살에 대구로 갔습니다. 그래서 초중고등학교를 대구에서 다녔습니다. 그 어려운 시절을 대부분 서문시장 근처에 비산동이 있습니다. 그 새방에서 살았습니다. 신천동에도 살고 신암동에도 살고. 그러니까 태어나기는 경남 창녕이지만은 자라기는 대구에서 자랐죠. 그러니까 대구에 내 TK에 성골은 안 되더라도 진골은 된다고 그랬죠. 예. 그런데도 또 많은 분들이 또 대구 서문시장 하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렇게 연상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죠. 그렇지 않죠. 이해창 총재 있을 때도 서문시장을 자주 갔어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서문시장하고는 인연이 없죠. 차라리 내가 있지. 정치적 고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 정치적 고향이 아니라 실제로 나는 그가 고향이니까. 예, 그런 차이점이 있다. 그럼요. 오히려 서문시장이 제가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 거기서 난전에서 쑥도 팔고 했어요. 그래서 그거가 내 고향이죠.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어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제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수 진영이 한 어떤 구심점이 또 사라졌다라는 평가도 있고 또 새로운 후보가 나설 수 있는 공간이 또 새롭게 열렸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오늘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우리 지사님 지지도가 좀 가장 오른 거로 좀 나와 있거든요. 어떤 의미로 보시는지요? 오늘 여론조사 결과의 지지도는 그 지지도로 하기에는 좀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론조사는 운동장이 지금 기울어진 상태에서 하는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정확한 여론조사는 안 될 겁니다. 과거에 2004년도 노무현 대통령 탄핵할 때 탄핵한 직후에 총선이 시작됐는데 그래서 총선 때 여론조사가 제가 동대문 을에 나갔을 때 어느 신문의 여론조사가 마지막 여론조사가 16대 48로 내가 무려 30한 2% 뒤져 있었어요. 그런데 14일 만에 선거 끝나고 보니까 내가 1.2% 이겼습니다. 그런데 14일 만에 그게 뒤집어졌을까요? 그 여론조사가 편향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여론조사는 경향성만 보는 것이지 사당의 후보가 다 픽스되고 난 뒤에 한 일주일 선거운동하고 여론조사 해보는 게 그게 정확할 겁니다. 그럼 경향성 측면에서 보면은 어쨌든 그래도 지금 지지가 상승하고 있는 추세 아니겠습니까? 보수 진영이 어떤 기대를 좀 받고 계시다고 보시는지? 저는 사실 세계가 지금 좌파가 몰락했습니다. 유럽 좌파도 몰락했고 남미 좌파도 몰락했고 이제 세계적으로 지금 좌파가 다 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국만 지금 좌파 광풍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이 세계사의 흐름하고는 정반대로 가는 거거든요. 두 번째,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그 지도자들은 전부 소위 말하는 스트롱맨들입니다. 그런데 거구 스트롱맨들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계를 어떻게 지금 좌파 정부가 탄생하면 대한민국의 생존의 길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탄핵 정국 광풍이 좀 걷어지고 예. 국민들이 냉정을 되찾으면 예. 요즘 국민들 무지하게 똑똑합니다. 그래서 나는 좌파 정부가 들어서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으로 예를 들어서 대선이 12월에 치러진다면 냉정을 찾을 시간이 있을 터인데 지금 이제 조기 대선이 이제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이란 말이죠. 네. 또 그렇다 보면 현실적으로 여론이 야권의 지금 우세한 지형이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인데 네. 사실 이제 이거를 좀 꿰뚫을 수 있는 좀 타개할 수 있는 어떤 보관을 갖고 계시는지요? 선거라는 거는 국민들의 마음을 얻어야 됩니다. 그 논리라든지 이론 가지고 선거하는 건 아니죠. 그런데 진행이 되다 보면 요즘은 또 과거와는 달리 1인 미디어 시대입니다. 그래서 전파 속도가 과거보다 말라졌죠. 수십 배나 빠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탄핵 광풍에 진정을 하는데 나는 오래지 않아서 본격적으로 대선 국면에 들어가면 탄핵 광풍은 진정이 되리라고. 진정이 되면 참 후보, 네 사람 후보가 정도, 네 예. 사람 정도 나오겠죠. 네 사람이라면 어떻게 점채워 주시는지. 좌파 두 사람, 예. 민주당, 정의당, 중도 한 사람, 그리고 우파 한 사람. 뭐 그 정도가 되겠죠. 그런 구도가 된다 그러면 우리 지사님께 유리한 구도라고 보여지는 구도인가요? 어떻게 보여야 될까요? 나쁜 구도가 아니죠. 우파들이 결집을 하면 집권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파들이 집권을 하면 결집을 하면. 네. 네.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는 결집을 하기 위해서는요. 보수 진영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른바 친박 강경 세력하고는 못하겠다. 그거를 제외한 세력하고는 할 수 있다. 이런 시각이 있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건 이제 바른정당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구도인데 예. 사실 그렇습니다. 강성친박들이 이번에 대통령만 탄핵한 게 아니라 강성친박도 탄핵이 됐거든요. 그런데 선출직들은 임명직하고 달라서 마음대로 그 은퇴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 선출직들의 은퇴는 다음 선거에서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선출직을 국민 소환 제도도 없는데. 국회의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국회의원들을 버리고 갈 수가 없어요. 그거는 선출직끼리는 아마 양해가 안 될 수가 없을 겁니다. 임명직들이야 사표 받으면 되는데 예. 선출직들은 그런 절차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사님 지난 14일 페이스북에 올리신 글을 보면 박 대통령을 머리에서 지워야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하셨단 말이죠. 안 지우면 이번 대선이 되겠습니까? 소위 박근혜 정부 이익이 탄생이라면 국민들이 동의를 하겠습니까? 그거는 아니죠. 그거는 2002년도에 DJ 정권이 10% 지지율로 폭락을 했어요. 새아들 국정농단으로. 그런데 노무현 정부가 탄생했어요. 네. 노무현 정부가 탄생할 때는 철저히 DJ 정부와 차별화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어떻게 박근혜 정부와 차별화하지 않고 예. 정책의 차별화, 인물의 차별화, 모든 것을 국민들에게 차별화하는 걸 내놓지 않고 어떻게 그걸 대선을 치릅니까? 그거는 박근혜 대통령은 머릿속에 예. 지워야죠. 일부에서는 그 지우는 첫 단계가 이른바 거듭 말씀드린 어떤 친박계 의원들과의 어떤 선을 긋는다든가 어떤 좀 개혁을 한다든가 한국당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 의견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 지금 개혁할 시간도 없어요. 대선 때는요, 지게작대기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뺄셈으로 하고 대선을 치릅니까? 그거는 대선은 후보를 보고 국민들이 선택을 하는 것이지
국회의원 보고 선택하는 게임 아닙니다. 그래서 후보의 정책, 후보의 노선, 네. 새로운 정부라는 노선만 생기면 그거는 달라지는 거죠. 달라질 수 있다. 그럼요. 그런 같은 맥락에서요. 같은 맥락에서 이제 김종인 전 민주당 대표 등등을 위시로 해서 이른바 제3지대에서 새로운 좀 정치의 텐트를 좀 쳐보자 이런 논의가 되고 있고 또 우리 지사님도 일부 인터뷰에서 보수 진영의 뭐 후보 단일화를 좀 언급하신 적도 네, 있는데 적극적으로 좀 참여하실 의향이나 의사는 없으신지요? 그런데 저는 그 반대는 하지 않는데 과연 시간이 될까? 결국 단일화 안 되면 우리나라 국민들은요 한쪽으로 몰아줍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단일화가 거의 막 끝까지 안 되면 한쪽으로 몰아주는 경향이 있어요. 예. 그래서 지난번에 그 이명박 대선 때도 이해창 총재가 나왔어요. 나와서 정동영 후보하고 붙었을 때 국민들이 전부 이명박 쪽으로 단일화 몰아줬어요. 그래서 꼭 그게 반문연대 이렇게 해가지고 문재인 대세론을 기정사실로 하고 붙는 게임이 과연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질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제3지대를 얘기하면 이제 개헌이라는 그 고리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는데 지금까지도 지사님 개헌에 대해서는 좀 입장을 좀 명확하게는 말씀을 좀 아니 나 개헌에 찬성해요. 찬성합니다. 예. 찬성을 하는데 87년 체제를 바꿔야 한다는 적극 찬성입니다. 그런데 개헌은 국회에서도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국민적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선거 60일도 안 남겨놓은 이 시점에 개헌 내용에 대해서 국민적 합의나 정치적 합의가 다 이루어질 수 있는가? 그래서 적극 찬성하지만은 네. 현실적으로 그게 대선 전에 개헌을 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있는가? 그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대선 후에는 어떤 보관을 좀 갖고 계시는지요? 대선 전후를 통틀어서 개헌은 네, 전면적으로 찬성합니다. 찬성 어떤 형태에 대한 구상은 갖고 계신지요? 그거는 말하기 곤란합니다. 좀 더 그거는 예. 국가의 틀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국민적 지지가 있는 개헌으로 가야 될 겁니다. 국민적 지지가 있는 개헌이다. 그렇죠. 그런 부분 좀 더 국민들과 좀 논의를 해야 된다 그런 취지이신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좀 전에 이제 말씀 주시기를 문재인 대세론을 전제로 해서 제3지대는 안 된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이롭나 이거지. 이론가 이론가 그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게 이제 만약 그렇게 하는 것이 좌파 정부 출현을 막는 길이라면 저도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야죠. 돕는 길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거는 만약 그 길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판단이 되면 저도 적극적으로 동참을 할 수밖에 없죠. 어제 한반도 미래재단 초청 특별대담에서 아까 말씀 주신 스트롱맨과 함께 또 문재인 정권의 어떤 정권이 된다 그러면 적폐청산은 노무현 정부의 이익이다 이런 취지의 말씀하셨는데 어떤 맥락의 말씀이신지요? 아니 문재인 후보가 우파 정부 10년 보수 정부 10년 적폐청산한다고 하길래 그럼 좌파 정부 10년의 적폐는 없었느냐? 그래서 그거는 우파 정부 좌파 정부 가릴 것 없이 국가적 적폐가 뭐냐?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판단하고 국가적 적폐를 좌우 가릴 것 없이 청산하는 게 그게 맞는 방법이지. 마치 우파 정부 10년을 적폐 청산한다고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은 옳지 것이다. 않다. 네. 그럼 지사님께서 구상하시는 적폐, 좌우를 떠나서 없애야 될 적폐를 꼽아주신다면 어떤 거를 생각하실 수 있을까요? 그거는 지금 당장 선거하고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네. 다음에 이야기하겠습니다. 다음에 말씀 주시겠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또 하나 어제 안희정 충남지사가 지금 계속 좀 이야기하고 있는 대연정 부분도 역시 정치적인 메시지에 불과한 것 아니냐라는 취지의 언급이 있으셨는데 네. 사실 우리 정치 구도를 보면 현실상 연정의 어떤 연대의 필요성도 있어 보이는데 어떤 취지이신지요? 사실 우리가 연정을 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연정을 해본 경험이 없는데 기껏해야 DJP 연대 때
일부 연정을 해본 경험이 있을 뿐이지 소위 그 연정을 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 미국의 대통령제를 우리가 한번 벤치마킹을 해야 됩니다. 미국의 대통령은 소수당 출신이더라도 의회와 대통령이 직접 소통을 합니다. 조찬, 오찬, 만찬, 그리고 의회 지도자들하고 수시로 만납니다. 현황이 있을 때마다. 예. 그렇게 해서 의회하고 행정부하고 간극을 메꿔간다.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대통령 돼버리면 청와대 들어가 버리고 의회에는 절대 안 나오죠. 어? 왜 그런가 하면 의회는 자기가 있어 봤는데 저거는 지겨운 거예요. 그래서 돌아보기가 싫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의회에 나가는 걸 꺼리죠. 예. 그리고 사람 만나는 것도 꺼리죠. 거리를 둔다 이런 네. 말씀이시군요. 어쩌다 보면 뭐 영수회담 하는 것만 위기 때 하는 거지 그 외에는 평소에 안 만나죠. 예.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국회하고 소통 안 하고는 대통령 노릇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대연정을 해서 국회와의 좀 협치를 하자라는 취지가 대연정 아닐까요? 그게 대연정은 정당의 문제입니다. 정당 간에 자리 나눠먹기, 권력 나눠먹기 다 하고 하는 건데 여태 DJP 연대 2년 했어요. 2년. 제 기억에. 예. 2년인가 3년인가 남짓. 했는데 예. 그 하고 난 뒤도 원수가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선거 풍토는 연정을 하는 풍토는 맞지 않는 안 것 되더라. 아니냐. 차라리 대통령이 직접 의회와 소통하는 그런 정치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지사님께서는 대통령이 되신다면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할 의사는 갖고 계시다. 지금 대통령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기는 좀 이르죠. 되신다면 전제로 드렸고요. 네. 사실 이제 스트롱맨 이야기를 많이 하시셨는데 어제 좀 또 하나 이제 이슈가 되는 부분이 이제 핵무장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어떻게 보면 핵무장이라는 거는 한반도 국제 정세, 한반도 동북아 정세를 아주 뒤흔들 수 있는 변수인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불가능할 게 없죠. NPT 탈퇴해야 되는. 10조에 보면 자위적 조치로 탈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NPT 10조에. 그래서 지금 앉아서 저는 거꾸로 트럼프 행정부 때 그게 가장 혹이라고 봅니다. 여태 미국이 세계 경찰 역할을 하면서 말하자면 그런 걸 다 억제를 해왔는데 지금 북쪽을 다루는 거는 미국만의 힘으로도 어렵게 돼버렸기 때문에 차라리 한반도에 이 핵 배치를 하든지 핵 개발을 하든지 함으로써 남북 간의 공포의 핵 균형을 이루면 그건 전쟁은 불가능합니다. 핵을 가진 나라끼리는 전쟁은 불가능합니다. 예. 만약 핵을 가진 나라와 가지지 않는 나라 사이에서는 그거는 군사적인 그걸 핵을 비대칭 전력이라고 그래요. 예, 예. 아예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육자회담이나 그거 말하자면 외교적 노력으로 20년 동안에 했는데 예. 불가능하게 돼버렸는데 그래도 한반도 비핵화를 우리가 주장을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북의 핵 공갈에 끌려갈 수밖에. 돈을 갖다 바쳐야 되는데. 사실 이제 그 부분은 좀 더 토론과 논쟁이 좀 필요할 부분인 것 같긴 한데요. 한 가지를 좀 마지막으로 좀 질문드려야 될 게 이제 여러 가지 대선 과정이기 때문에 말씀을 못 주신다라고 했는데 대선 과정에서 이게 홍준표의 경제 정책 공약이다. 뭐 이렇게 좀 내세워 주실 수 있는 게 있다면 어떤 걸 하실까요? 경상남도에서 했던 그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상남도에서 내가 땅 한 평 안 팔고 3년 6개월 만에 행정개혁, 재정개혁으로 1조 3,488억 원을 갚았습니다. 땅 한 평 안 팔고. 그리고 그래서 처음으로 해방 이후 처음으로 흑자도정 시대를 열었어요. 예. 우리나라에 없는 법령을 행자부에 부탁해서 그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미래 50년 사업을 지금 완성을 했습니다. 예. 앞으로 50년 동안 경상남도가 먹고 살 그런 미래 50년 사업을 했습니다. 세 번째, 서민 복지를 했습니다. 복지는 가난하고 힘들고 못 사는 사람을 중심으로 돈을 네. 줘야 됩니다.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 정책을 내 대한민국에 한번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경남 도정에서 이룬 성과를 좀 대한민국 국정에도 이뤄 보시겠다는 뜻 꼭 이루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홍준표 경남지사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